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요. 경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아예 한술 더 떠 군사 지원 발언까지 해버리는 걸까요? 결국 미국 만찬을 위해 지불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의 승인의 간보기이자 맛보기인 것입니까? 정말 큰일이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다.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갑작스러운 군사 지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하려거든 국힘당 의원들과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검사들 보내세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전략물자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법도 어긴 것이고 국회의 사전 동의는커녕 통보조차도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즉 아예 참전각이 되어버린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쟁을 대비한 비축 탄약, 그것도 2년치를 타국에 보내버리고 여기에 군사력까지 지원하겠다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빼박 탄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경이 거론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해석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종 소비자국을 미국으로 하면서 우리가 수출한 분량은 미국의 재고분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재고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을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약정이 우리나라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포탄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포탄 대여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도 러시아는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99%인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의 해석은 항상 강자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의 해석과 러시아의 해석이 충돌되면 러시아의 해석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근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는데 최근의 도청 결과의 보도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결해보면 러시아는 미군 해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동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러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강행하자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해에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넘겨주면 한국을 교전 당사국으로 선언하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전 당사국이 되면 한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었을 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러시아 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책을 주지 않으면 포탄의 우크라이나 제공은 어렵다고 말을 한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한국의 부산항을 봉쇄하거나 하늘길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조치를 할 때 동맹국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존적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즉각 공세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국은 자신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 러시아와 일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한국 봉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과연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교전 당사국으로 선언할 수 있을지 보자.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쟁 행위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군사기지를 우크라이나 군용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는 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운반하는 차량 등은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에 와서 그 법적 근거가 상당히 약화된 중립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행위가 중립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중립법의 여러 내용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립국은 교전 당사국 일방에게 무기 등 군사물자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현 시점에서 중립법의 법적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로, 중립법은 과거의 내용 그대로 현재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중립법 위반이 될 것이다. 둘째는, 중립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1945년 채택된 유엔 헌장의 집단 안보 체제 및 무력 사용 금지 원칙으로 대체되었다는 견해다. 셋째 견해는, 중립법이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이후에 국제법의 발전을 통해 변화하였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진화된 중립법상의 중립이란 제한적 중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가 실행한 불법적 침략전쟁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3국의 전쟁 물자 지원은 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전쟁이 아닌 디나치피케이션이라는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푸틴의 논리는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나치즘을 옹호하면서 러시아계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서방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전쟁으로 비난하자 푸틴은 미국이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에 무력을 행사했을 때 그게 과연 정당한 전쟁인지 질문을 던져보기나 했냐고 웅수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푸틴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논점이다. 나토의 베오그라드 폭격, 카다피 제거, 잊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를 찾겠다며 벌인 이라크 전쟁을 벌일 권한을 도대체 누가 미국에 줬냐는 것이다. 독재자건 어떻든 주권국가를 마음대로 유린한 것이 정의냐, 그리고 그 정의는 누가 판단하느냐는 게 미국과 서방에 대한 푸틴의 일관된 논리다. 이 같은 푸틴의 논리가 적용되면 제한적 중립이라는 개념 하에서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중립법에 대한 첫 번째 개념과 세 번째 개념에서는 러시아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포탄 지원으로 남이 나라 전쟁에 개입한 것이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은 무기 수출은 제한적 중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법에 대한 첫 번째 개념에 의거 전쟁 중인 일반 당사국에는 무조건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성한 실장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을 하기에 앞서 먼저 법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와 같은 타당한 주장을 하는 김성환 실장을 경질하고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의 성격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덥석 포탄 대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 포탄 대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되는가의 문제는 이제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다. 러시아는 현재 이 간접 지원을 직접적인 무기 지원과 같이 보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타방 교전국에 살상무기 지원을 한 것이고 이로써 교전 당사국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전쟁의 명분을 준 것이고 러시아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항만봉쇄 등 전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상임안보리국인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로 인정되어 버린 것이다. 누가 이런 위험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웅이 국제법적으로 해석한 불법과 침략의 방어와 복구라는 것과 정반대로 국제법상 러시아와의 교전국이 된다 이겁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3월 한동훈은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나 또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데 영국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회의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및 전쟁 피해자 지원 논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웅의 오른팔이자 법무부 장관이자 교웅이 최고로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니 당연 교웅의 법적 결정에 한동훈의 자문이 없었을까요? 만약 우크라이나 건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자문하고 있냐는 것이고 이 자문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좌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교웅이 반드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이유지요. 국가와 민족을 본인의 독단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신냉전이라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이라면 그나마 50%의 이익이라도 있겠으나 지금의 한국은 미국에게는 경제를 뜯겼고 일본에는 안보 하위 구조로 무릎 꿇고
중국에는 수출 폭망했고 이제 러시아엔 전쟁 위협까지 놓인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의 레전드다 이겁니다. 경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 미래가 끝장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